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던 현장. ICBM만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책상 위에 폴더블 폰이 놓여있던 거죠.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는 폴더블 폰까지 쓴다는 게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냐 중국 브랜드냐 지금도 설왕설래 중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6년에는 김 위원장이 애플의 맥북을 그리고 2019년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달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현장에서는 현송월 부부장이 폴더블 폰을 소지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예쁜 키링과 함께 말이죠. 새로운 폼팩터, 예쁜 디자인의 최신형 IT 기기. 폐쇄적인 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은 통하는가 봅니다. 7월 18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화요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이죠. 잠시 후에 우리나라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세계 순위 3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반갑지 않은 세계 3위라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가계 부채 이야기 한번 더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본 수명이 40년인데 40년 넘더라도 원전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고요. 거기다가 새롭게 원전을 더 짓는 계획까지도 지금 시사한 상황입니다. 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들까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특히 최근에 주의해야 할 지점인데요. 지금 충청, 남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비가 많이 차오르면 여기에 빠지는 추락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물이 역류하거나 공기가 분출되면서 이 뚜껑이 치솟기도 하는데요. 이게 적게는 40kg, 이게 무거울 때는 150kg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하늘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땅속에 묻은 수도관, 하수관, 전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구멍,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퀴즈의 정답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선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 책이죠. 제가 최근에 써서 내놓은 신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특히 금융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제 책을 직접 제가 하루에 3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에 도서 신청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상황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실적 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22% 6일째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가 0.39,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0.93%까지 뛰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는데 미국은 어닝 시즌 사실 금융주가 시작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테이니, 골드만삭스가 오늘 밤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고요. 빅테크 기업 가운데에는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IBM이 포문을 엽니다. 실적 전망치는 기대치를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기술주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는 것 같고요. 금융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건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모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 그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사실 뉴스 공백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발표됐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연준은 여전히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오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한 자릿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죠. 외국인 기관 매도하면서 2610선으로 후퇴를 했는데 중국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1년 전에 비해서 6.3% 증가. 야, 되게 많이 성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기저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상치가 7.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비, 투자, 수출 전 분야의 회복세가 상당히 더디다라는 게 어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2619, 코스닥은 903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65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중호우. 이것도 참 이제 많은 분들 피해를 당해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밥상 물가도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참 무서운데요. 예. 지구촌 반대쪽에서는 섭씨 48도입니다. 일사평이. 네. 한반도는 전국이 물바다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긴 농경지가 지금까지 파악된 게 2만 7천여 헥타입니다. 지금 폭우가 지금 남부지방으로 좀 이동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 여의도 면적의 94배. 네. 축구장 3만 8천 개 규모입니다. 이게 다 물에 잠긴 겁니다. 네네. 자, 이러면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17일 기준 시금치 도매 가격은 이 4kg 기준 한 달 전보다 219% 올랐고요. 적상추 도매 가격도 194% 뛰었습니다. 오이 도매 가격도 53%나 올랐는데 가축 폐사도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폐사한 가축만 57만 9천여 마리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닭이었습니다. 53만 3천여 마리. 그 외에도 오리, 돼지, 소 등으로 피해가 컸고요. 문제는 호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폭염으로 가뜩이나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았죠. 네. 여기다 이제 폭우가 기름을 붓다 보니까 지금 농심도 소비자들도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좀 안정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좀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구나 했는데 집중호우. 정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기상 예보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 폭우 끝나면 8월에는 폭염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여기다가 9월 말 이른 추석입니다. 이러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가 겹친다는 겁니다. 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7%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번 달엔 더 떨어져서 2% 초중반까지 내다봤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180% 달라졌습니다. 네. 지난달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한 0.1%포인트 끌어내렸어요. 반대로 축산물은 올라서 0.16%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농산물, 축산물 모두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면 정부는 가능한 이제 조기의 비축 물량을 좀 풀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공급 측면의 문제, 수요 측면의 문제가 모두 지금 이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마 폭염 이후 9월 추석까지도 물가가 불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조금 더 쉽게 하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고요. 대학생들은 구직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반증인데요. 네. 이 빈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외국인의 이 노동력 활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 도입 규모 11만 명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달라라는 응답이 90%입니다. 10곳 가운데 9곳은 인력을 더 늘려달라라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업들이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도 개선 사항 뭐냐라고 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수 재입국 기간을 좀 완화해달라라는 네. 거거든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초 신입의 경우는 3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한 이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적게는 1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 이후에 재입국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국에 돌아갈 필요 없이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기업의 목소리인데요. 물론 뭐 이 또 하나의 이제 불만은 뭐냐, 외국 근로자들이 잘 일하다가 네. 잦은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국적의 지인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걱정된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책도 좀 마련해달라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을 오는 9월부터는 일정한 권역, 일정한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기업들로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무역협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좀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수출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행보다 1.6배 정도 네.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건데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4월 480여 개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역업계 56%, 10곳 가운데 6곳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비수도권 소재의 기업은 60% 이상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인력이 약 한 20만 명 정도로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게 되면 당시 한 22만 명이니까 그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1.6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건데요. 워낙에 이제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네. 이를 메꾸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업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집값 때문에 경기 지역 혹은 외곽으로 이제 조금 밀려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제주에서 서울로 왔는데 이 무서운 집값 탓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정말로 신압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가 942만여 명이에요. 2012년이 1019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7만 명. 비율로 따지면 7.5%가 탈서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전체 인구의 한 18%, 6명 가운데 1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많던 서울 사람들 다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수도권이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3.4%, 경기도 인구는 12.4%나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서울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봤더니 자가 소유율이 47.9%예요. 17개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급여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당수가 수도권 인근으로 이제 이사를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자의반 타의반도 아니고 집값 때문에 한 타의 90%에 의해서 뭐 예전에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 씁쓸한 현실이기는 합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KBS의 서영민, 김준범, 성민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한 1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건가요? 아, 이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3등으로 올라선 이거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 네. GDP 대비 네. 가계부채 비율 100%를 넘고 예. 작년에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3등이고 매우 높은 수준이고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어떻길래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05%인데 네. 스위스가 128%, 호주가 111.8%, 그리고 우리나라가 3등. 어쩌다 이렇게까지 올라왔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사실 OECD 국가 비교를 해보면 네. 현재 OECD에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추세가 보면 신흥국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그 글로벌 저금리가 되면 전 세계에서 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서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이 신흥국적인 현상이고 선진국들은 이게 그렇게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 이유는 자금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고 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아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어지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속도로 오르진 않는데 우리는 신흥국의 속도로 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2014년 이후 굉장히 추세가 가팔라졌는데 이때 기억해 보시면 하우스 푸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 모든 규제 다 풀어주고 두 집 사라 세 집 사라 하던 때예요. 그때 유동성이 확 풀렸고 그 뒤에 코로나 때 확 풀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경기 방어 수단의 하나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그 전국 혹은 서울 주택 거래량을 보면 작년에 한참 안 좋았다고 했을 때 와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떨어져도 되냐고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수배 그리고 굉장히 그 주택 경기가 좋았다고 할 때 수준의 거래량을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 정도에는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네. 한 1970년대부터 쭉 그려보면 그래프 모양이 거의 애플 주가 모양이에요. 정말 멈추지 않고 오릅니다. 근데 아직도 뭐 정상은 아닐 것 같은데. 사상 최고 행진. 예. 근데 뭐 그렇게 된 이유는 방금 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세게 규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좀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DSR을 하지만 뭐 각종 예외 다 인정해주고 있고 뭐 은행들도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줄지 않느냐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세게 얻어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시계열로 쭉 그려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2008년에 크게 휘청하고 훅 내려갑니다. 네. 그때 한번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의 금융위기로 엄청난 타격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2008년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했던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잘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살 빼야 돼 하면서도 막상 은행에서 암입니다. 선고받지 않으면 안 빼려고 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시한폭탄이다는 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도 좀 안일하게 하고 은행도 좀 대충 막 이러다 뭐 항상 그랬던 얘기잖아 하면서 빌려주고 그런 게 겹치면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위기감,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거일 텐데 사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가 이거 빨리 갚아야 돼라고 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를 않았겠죠. 왠지 안 갚아도 될 것 같고 그쵸, 이자만 내면 될 것 같고 뭐 50년 상환도 나온다니까 50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0년이라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40살, 50살 되신 분이 5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이거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건가? 갚으라는 게 아니고 이 집을 팔고 다시 상환하고 다시 살아 뭐 이런 종류의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정부나 은행은 돈을 버니까 가만히 있고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이 있으니 부동산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계속해서 빚을 더 내서 부동산을 사야 되고 빚을 더 내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뒤처지고 마는 5년, 10년 뒤에 보면 나는 좀 더 건실하게 이렇게 빚을 많이 내는 게 싫어. 그거 뭐 건강한 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뒤로 쳐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 30년 동안 쭉 지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 머릿속엔 딱 들어가 있죠. 부동산 사지 않으면 바보 돼. 최대한 많은 레버리지를 내서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하게 살아남는 길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저는 이제 저희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항상 이 토론에서 잘 다루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김 빠진 콜라 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많다, 우리 너무 많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항상 뒤따라붙는 단어가 설명이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나라는 은행들도 튼실하고 충당금도 많이 쌓아놓고 그다음에 빌려간 차주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간 분들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연체율도 높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야.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중이 계속 늘고는 있는데 이게 뭐 물살이 느는 건 아니고 근육량이 많은 그런 것 같아서 실제로 연체율도 매우 낮고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부실화에 빠졌다는 걸 거의가 아니죠. 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축은행 잠깐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튼튼하게 늘고 있는 건 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튼튼하다의 속살이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은행이 어제 자료를 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자료를 찬찬히 읽어봤더니 정말 읽을 만한 자료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 해놓고 원인 분석과 해법 제시를 잘 해놨다. 문제는 점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뭐 역사적으로 그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기업 대출 때문에 흔들린 적은 있어도 가계 대출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었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기업 대출에서 그 올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회사채로 몰려가서 은행이 이제 그 대출로 수익을 제대로 못 내니까 가계 대출로 수익을 내는 형태가 된 거죠 지금. 그 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절박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와닿기도 하고 다만 그런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차분히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좀 요원하고 근데 지금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그래도 고소득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현상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좀 건전성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은 거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방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고소득자들이 많이 빌렸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훨씬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DSR이 얼마나 차 있나 보면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준까지 차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이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의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집을 지금 2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때 한참 부러워했었는데 네. 자세히 뜯어보면 두 번째 집을 강남에 한 7, 8년 전에 삽니다. 네. 근데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2억 3억을 가지고 사요. 근데 2억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주택담보대출로 일반인은 그렇게 못 삽니다. 네. 신용대출을 내는 거예요. 의사들은 소득이 많기 아하. 때문에 아하. 소득 대비 나오는 신용대출의 비율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면 은행에서 더 많이 빌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신용대출 내서 그렇게 사니까 뭐 집값의 한 20% 30%만 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아주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느냐. 소득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소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죠. 이게 자산 불평등을 불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묘한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금 이 기자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총량은 늘어날지언정 질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뻥 터질 확률은 안 갚을 확률은 적지만 동시에 부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실 부채 레버리지 효과 결국 빚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부자들만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이게 애매한 역설적인 그런 패러독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득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이제 네. 그 대출의 근간이 되는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주로 그 담보잖아요. 근데 이 담보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담보는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그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사실 뭐 그 아까 얘기 나왔던 스위스나 호주나 뭐 어디 있는 그 산중턱에 있는 주택 이런 거 담보 가치 평가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강남구에 있는 뭐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되면 평가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담보 가치가 지금 LTV가 뭐 한 35%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건전한 자산이 있는 거죠. 차라리 이제 건전하면 나을 텐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건전함을 믿고 우리가 가계부채를 더 쓰고 있으니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하고 이 가계부채를 놓고 멘트를 한 게 조금씩의 온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된다.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둘 다 엄밀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늘기는 했으나 뭐 비은행 부분 아니면 위험한 부분에서의 대출이 좀 줄어드는 현상도 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차원에서 보자면 안전은 하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 얘기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얘기할 때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지난 금통위 때 한 말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미시적인 조정이 좀 미시적인 조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쓰지 않아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너무 최근에 급격하게 느는 것 같으니 지난해 뭐 다이어트를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다이어트가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정도의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동산이 금융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의 여러 측면을 보면 뭐 사실 그 금감원장도 뭐 위험하다 한 때도 있고 위험하지 않다 괜찮다고 한 때도 있고 뭐 말은 다 엇갈리거든요. 근데 그 위험하다 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매우 빨리 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은 괜찮다는 게 팩트인데 그중에 이제 각자의 방점을 찍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을 말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말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사이드에 있는 뭐 직위고 하는 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다시 DSR을 약간 풀어주려는 기미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DSR 예외로 해주기로 했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아까 서 기자 말씀처럼 정부가 어쨌든 기재부가 그 경기 방어 수단 그러니까 성장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부동산을 좀 띄워보려고 하니까 조금씩 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총재가 보기엔 좀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좀 견제구를 좀 날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복현 원장은 아무래도 정부 사이드니까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좀 방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두 분이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 미시 그리고 금융권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관리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거시경제를 봐야 하는 이창용 하는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우리의 성장이라든지 경기 회복을 빨리 앞당기는 데는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모순이 있는 것이 모순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 가계부채가 안전하고 건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까 성민수 기자가 얘기도 했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평가하기도 좋고 가격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담보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30-40% 이상은 대출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계속 이 부동산 가계대출 부분만 그 점점 더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대출을.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출세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기업 대출 잘하면은 사고 치는 게 된 거예요. 이게 IMF 이후로 더 심해졌고 그리고 부실 기업의 대출을 어떻게 잘못해줬다 이런 것들이 늘 그 어떤 타겟이 돼서 공격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기업 대출은 위험하기도 하고 연체율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 대출을 좀 점점 줄여가거나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가계대출만 늘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를 한국은행이 여러 번 그런 자료를 내기도 했겠지만 우리 경제를 정말 실질적으로 키우고 실질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대출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기업 대출입니다. 부동산 대출은 그렇게 성장을 일으키는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의 자산 부풀어 가는 그 만족감을 채워주는 뭐 좀 낮추어 말하자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건설 경기 조금 부풀리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담보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업 대출 분야는 점점점 상대적으로 줄어가는데 부동산만 점점 늘어가는 사태.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건전할까.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바젤3가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바젤3 적용을 받는데 사실 바젤3 하에서는 가계대출은 더 좋습니다. 가계대출의 위험 그 비율은 훨씬 낮거든요. 기업대출 중에 중소기업대출은 훨씬 위험 부담이 높고 바젤에서 그 곱하기 가중치 두는 부분이 훨씬 숫자가 높게 곱해지고 가계대출은 오히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젤 상황을 사실 2000년 그 코로나 금융위기 이후에 바젤3를 미리 도입했습니다. 올해 4월에 도입한다고 했지만 미리 도입한 이유는 도입하니까 바젤 지수가 숫자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BIS 비율이. 더 건전하게 보이는 거죠. 더 건전해 보이는 거죠. 가계대출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건전한 대출이 많으니까 건전해 보이는데 그 건전함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장기적인 성장과는 거의 무관하다.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이게 좋은 현상인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가계 신용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담보 대출 위주의 가계 대출을 하다 보면 사실 개인에 대한 신용 대출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개인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 무슨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 꺼려하는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계속 담보대출만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그 담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안전하지 그냥 신용에 돈을 빌려주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모델이 갈수록 약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비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그런 식의 돈 빌리는 길은 더 막힐 수 있다. 그렇죠. 건전성 관리하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고 더 안전한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서민금융 어려운 차주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더 취약해지는 거고 좀 시간 때문에 대책적으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 보면 GDP 대비 100% 밑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까지 거의 정책상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노력은 많이 해왔고
저희도 뭐 기자 초임병 시절 한 10여 년 전부터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못 잡고 있고 사실 이거를 백년지 대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라도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아이디어를 저는 이건 뭐 내보시죠. 대책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DSR이라는 거의 그 가계대출 그 끝판왕 규제를 이제 이 작년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시작했거든요. 네. 그 작년 2022년 이전에는 개인별로 적용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있으나마나한 규제였고, 근데 그거를 그냥 엄격하게 적용하면 돼요. 그게 가장 큰 해법인데 사실 우리는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하죠. 이미 지금 이 순간도 보금자리로 인한 전세 대출 빼주고 있고 DSR 계산할 때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DSR 전세 그 보증금 반환 대출도 한시적으로 DSR 예외로 해주기로 했고.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들이 이 DSR 규제를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난망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이번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DSR 예외로 해줘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설왕설래 나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금융의 원칙상으로 해주면 안 되지만 아마 정부는 할 거예요라고 예상했던 게 그거 안 해주면 사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도 지금은 안 하면서 DSR로 포함 안 시키면서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대출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인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을 많이 허용해주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다 분할 상환을 사실상 강제하거든요. 네. 그런 거 도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인기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LTV에 따라서 LTV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의 40%까지 대출 받는 사람보다 80%까지 대출 받는 사람은 금리를 높여야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인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했던 걸 따라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 분할상환 대출은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분할상환 대출로 왔는데 그런데도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냐. 신용대출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신용대출 받으면 그냥 계속 롤오버만 하면 그러니까 만기되면 연장하고 1년 뒤에 연장하고 1년 뒤에 연장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두니까 이 신용대출 부분에서의 그 주택담보대출로 전용되는 이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 분야를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거 하나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DSR이라는 게 말씀하실 때 동의하듯이 DSR만 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DSR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DSR과 비슷한 제도를 거의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만 느슨하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금융의 탐욕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은행은 무조건 돈을 빌려주고 싶고 주택담보대출처럼 안전한 게 보이면 무조건 더 해주고 싶어요. 은행은 이 은행을 규제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이 전 사회적인 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DSR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 세게 아파봤느냐의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DSR 파괴부채 문제가 빵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것 같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 2008년에 부동산 가계부채만 문제가 빵 터졌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안 하겠죠. 엄청 엄격하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남이 하는 걸 봤지만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고통을 겪기 전에 우리 스스로 체력을 좀 키워가고 덩치도 키워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키가 커지면서 살도 뺄 수 있다면 그걸 또 근육질로 만들 수 있다면 근데 그게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게 명목 성장률 4% 유지를 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매년 3% 이내로 제한을 하면 2029년쯤이면 GDP 대비 100% 아래 39년이면 90%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장기적인 그림 아닙니까? 근데 가계부채 증가율이라 뭐 사실 은행들을 통해서 좀 통제할 수 있다고 쳐도 명목 성장률 4% 나오는 어떻게 성장이라고 이 분모와 분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근데 그 명목 성장률 4%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빼기 전이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명목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부동산 대출은 명목으로만 측정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장윤 총재가 최근에 좀 싫은 소리를 한 이유도 지난 한 2분기, 1분기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줄었는데 2분기에 너무 많이 늘렸거든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뭐 무슨 청년 뭐 이런 대출들 많이 해주면서 이 사태가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증가율, 연간 증가율을 달성을 못할까 봐, 상회할까 봐.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기상 상황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9시 30분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경남 서부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요. 또 경기 남부와 충청권, 경북 내륙, 전북,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각별히 또 남부 지역에서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길에 물이 많이 차오르면은 도로에 있는 이것이, 또 인도에도 있죠. 이것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위로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되는 엄청난 이 뚜껑이요. 혹은 그곳에 사람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열리기 전에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뚜껑이 요동칠 때는 즉시 대피를 해야 하고요. 이때 그 수압이 시내버스마저 들썩이게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더 위험한 거죠.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주는 이 구멍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이게 위험하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우산 가지고 마치 지팡이처럼 밑에를 이제 짚으면서 혹시나 이 구멍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원전의 원래 가동 기한은 40년, 평균 수명 40년 정도로 허가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정부가 40년을 넘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으면 계속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계속 운전, 추가 운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정부 정책의 방향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앞선 정부 때는 이제 탈원전, 네. 실제로 탈원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치프레이즈는 탈원전을 지향했기 때문에 보통 원전의 설계 수명이 40년, 그러니까 40년까지는 안전하게 돌려도 돼. 이 수명을 채우자마자 바로 문을 닫았고, 예를 들면 고리 1호기 같은 걸 닫았고, 바로 옆에 있는 고리 2호기가 사실 올해 이제 설계 수명 40년 채우는 건데 이미 10년 더 쓰기로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진 정부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그 수명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네. 이제 원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부는 좀 더 써도 되잖아라고 해서 좀 더 쓰는 거고, 실제로 40년 이상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어서 결국 정책 방향과 의지의 세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정부는 이제 지금 올해 그 임기 내에 40년 만기가 도래야 하는 원전이 10개 정도 있는데 이미 이제 고리 2호기는 연장을 했고요. 고리 2호기 포함해서 10개 모두 계속 운전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근데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원전 증가 정책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짓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 짓는 문제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은 안 된 것 같고. 네. 이제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처음에 그 40년 전에 지은 거죠. 이 원전을 지을 때 이제 40년 정도 매우 보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설정을 하던 건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발전사들이 민간 발전사들이 많으니까 그 민간 발전사들이 대거 거액을 투자했을 때 한 40년 정도 운전은 보장해줘야 된다. 더하기 이제 그걸 넘어갔을 때 그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40년 정도로 묶어놓자, 뭐 이런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뭐 다 20년씩 연장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죠. 또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비등경수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비등경수로가 없는데 그 물이 이제 어떻게 도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원자로에 들어갔던 물이 터빈을 돌리는데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터빈은 깨끗한 물이 돌리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원자로에 돈 물이 터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 방송 카메라도 터빈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터빈은 안전하니까 예. 거기 깨끗한 물이 도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락 건물이 아예 없었고 없다시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의 그 도쿄전력 그 원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락 건물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두께가 얇고 지금 짓는 원전은 뭐 1m 20cm 네. 이 정도 벽을 쌓고 지금 돌아가는 원전 중에도 한 60cm 정도 경납 그 콘크리트 경납 벽을 쌓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원전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거는 사실 과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는 사실 우리가 역사 측에서 배운 이제 체르노빌이 있었고요. 네. 후쿠시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건 폭발 아니고 누출이지만 3마일이라고 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렇게 지구상 이렇게 많은 원전이 있지만 뭔가 큰 폭발이나 누출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뭐 인류 역사상 두세 번이니까 확률상으로는 매우 낮습니다. 네. 그걸 보면 진짜 안전한 에너지원이긴 한데 네.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의 정도를 보면 거의 재앙에 가깝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전자에 포커스를 두면 안전하죠. 근데 후자로 가면 이게 진짜 안전한 거야? 0.1% 사고 나지만 사고 나면 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여서 저는 이건 전형적인 관점과 정치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원전을 어떻게 갈 거냐 가지고 갈 거냐는 사실 에너지 정책에서 결정되는 건데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원전의 비중이 70%예요. 크죠. 예. 일본은 후쿠시마를 겪고 나서 원전이 만드는 전기 비중이 4%입니다. 뭐가 답일까요?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문제여서 우리나라에게 맞는 적합한 선택지가 무엇이냐가 사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인 것이지 원전 자체가 안전하냐 마냐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은 정말 끝없는 답 없는 논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체 에너지 믹스의 차원에서 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전 하지만 우리 원전 비율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여가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조금 줄이겠다고 전 정부는 했다가 관련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근데 지금 현 정부가 원전 비율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했다는 건 그 온실가스 감축 비율 요거 맞춰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맞추려면 그러니까 핵심은 화석 연료를 얼마나 덜 쓰느냐 얼마나 덜 쓰는 방향으로 빨리 전이해 가느냐 옮겨가느냐는 건데 이게 원전에 의존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보다 속도를 더 내려면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좀 더 내야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건 원전이 아닌 것 같아요. 원전은 물론 한두 개 더 지을 수 있고 그 짓는 것이 뭐 순조롭게 된다면 우리 그 에너지 믹스 확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화석을 어떻게 줄여가느냐고 줄여가기 위해서 신재생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이냐. 근데 신재생 확대가 지금 상당히 좀 벽에 부딪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비율도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큰 그림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까지 그 논란이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한두 개를 늘리거나 하는 차원의 종류의 정책일 뿐인데 너무 과다하게 여론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언론에 비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그거 말고 딴 건데 신재생 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이 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론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도 또 이번에 산사태 뭐 이것도 뭐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를 또 유발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또 전 정권 탓이 돼서 우리나라 사실 이게 에너지 전력 수급 문제조차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화가 되니까 너무 또 본질을 넘어선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정의주 기자. 네. 우리는 이제 화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 화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이걸 그 말씀하셨듯이 원자력으로 대체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줄어드는 분량만큼 그 신재생으로 할 거냐. 근데 사실 그 전력망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원이 계속 그 일정하게 뭐 핵분열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발전소에서. 그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은 지금 장마철 같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이 좀 적게 되고 그다음에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 적게 불면 바람 그 발전이 적게 되고 근데 그게 꼭 전기가 필요한 시간에 그 수요랑 공급이 조절되느냐 그건 아니라서 어렵죠.
네. 사실 신재생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 원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 원으로부터 그 선을 어떻게 넣어서 도시로 가지고 올 것이냐 그리드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그리드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전력의 방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그리드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갑자기 막 원전을 많이 그 태양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해상 풍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배전 시스템. 네. 네. 큰 그림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그림 열심히 짜고 그래야 될 시기에 자꾸 원전 얘기 원전 기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 그 말도 맞는 말 맞습니다. 또 여기에 꼬리를 물고 따라붙는 이야기가 과연 원전이 탄소 중립 흐름에 맞는 거냐 혹은 역행하는 거냐. 그러니까 원전만 놓고 보면 탄소 중립 흐름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핵 폐기물이라든지 사용 후 연료봉 처리라든지 이런 또 보관 처리 문제까지 갔을 때는 더 좀 골치가 아파지죠. 우리나라의 그간에 한 몇 년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저 나름 결론을 낸 것은 네. 원전을 조금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최선이다. 지금 그 방향을 배제하고서 뭔가 에너지 믹스를 정책을 수립했을 때 너무 정치적인 후폭풍이 많다. 그거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있다 싶어요. 근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 감수하고 조금 늘리더라도 그거 괜찮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원전을 앞으로 줄이고 그 공백을 신재생으로 언젠가는 다 채워야 된다는 큰 목표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분명한 사실은 지금 원전을 줄이면 신재생이 못 채우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더 써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서로의 관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네. 2부 때 그 화석연료 관련해서 또 기후 위기 관련해서 이번에 엘니뇨도 그렇고 이상기후 현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2부 때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볼 그런 전문가 모시고 기후변화 이야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KBS 김준범, 서영민, 성민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폭우 많이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문자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두 글자 이 정답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 길에 패인 곳들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운전하시면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요. 저희가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사무총장 조용훈입니다.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인공화후 정보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화후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한쪽당 2천만 원의 수술비와 19세 이상은 한쪽 귀만 지원하는 현 정책이 청각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았더라도 외부 장치는 10년에 한 번 교체가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평생 단 1회 40%만 지원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듣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듣는 것을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